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도청합 발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휘, 관여 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도청합 발포라는 주제는 1995년에 이미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검찰 발표까지 이루어졌던 주제입니다. 자, 95년 검찰 발표라는 것은 결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 특별법으로 인해서 전 대통령은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렇게 되는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검찰 발표에서 이미 상세하게 도청합 발표와 관련된 경위를 조사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5.18의 발포, 특히 지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0년쯤 뒤에 제작된 영화를 보면은 화려한 휴가, 여기서 마치 우리 객관적 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5.18 상황은, 5월 21일 도청합의 상황은 그 영화의 장면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좀 그런 경우에는 영화를 예술품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특히 민감한 역사적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혼란을 주어도 되는가, 조금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진격해오는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 형태로 해서 집단 발포를 하는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빨리 말씀드리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치 확정 난 것처럼 이야기됐는데, 그 부분은 지휘, 전체적인 지휘에 관련돼서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집단 발포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5.18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당사자는 승복할 수 없고, 또 많은 객관적인 증언들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크게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뒤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휘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일종의 강조하는 쪽은 뭘 생각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학살자라는 이미지를 계속 두려는 것과 관계가 크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5.18의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요소의 존재는 특히 군의 명예회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교도소를 막아야 했던 것처럼, 거기서 총을 들고 싸웠더라도 군의 정당한 의무 수행이고 임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5.18 때 계엄군, 특히 공수부대는 모두 아주 양민 학살자라는 거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상을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분들의 심대한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의 명예, 또 군사 정권 시기를 거쳤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 전체에 대한 역사평가, 이런 것과 다 관련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짧다기보다 그냥 즉각 물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을 점검해 보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5.18 이후에 군에 대한 이미지, 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체제 전복적인 그런 흐름이었다면 군의 상당한 부분의 정당한 활동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무시되었고, 나아가서 조금만 더 넓혀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자유민주화는 북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면서 전개되었어야 되는데, 마치 북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임무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민주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어떤 노력들을 모두 폄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요소, 대표적인 게 고문이죠. 그걸 딱 들어가지고 그 시기 전체와 그런 활동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것은 굉장히 단선적인 인식이고 우리 역사를 바로 볼 수 없게 하죠. 뭔가 부정적인 요소 하나 있다고 부모님만 해도 다 긍정적인 일만 했겠습니까? 자녀한테. 그러나 그 몇 개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역사를 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심대한 가치관 위기를 겪게 되는 토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JTBC 보도를 보면 이 김용장이라는 분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몇 번 반복하는데 묘한 것이요. JTBC의 보도가 무엇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가리켜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도망가기 쉽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특히 뭘 딱 찍어서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도한 게 아니다. 또 이분도 꼭 보면은 뭘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해요. 내가 육군 그 정보부대 원이었다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왔다는 것조차 그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돼요. 조금만 따져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40년 전에. 이때까지 한 번도 말 안 했대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 들은 원소스에 해당하는 분은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당연히 연락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는 분이래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걸 국민적인 방송으로 막 내보내면서 엄청난 신빙성이 있는 어떤 특종 보도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세계의 발달한 나라들도 심지어 미국도 언론에 요즘 굉장히 이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 때문에 몸서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계하는 의식이나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보도를 다 하지 말아라 해도 끝내 할 테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힘을 우리가 굉장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밝혀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장 씨라는 분 막 JTBC가 20여 분간 할 때는 뭐 피지도 가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40년 전 들었다. 그게 다예요.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그 전두환 대통령의 지휘계통에 굉장히 연결시킵니다. 이게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걸 한번 좀 살펴보죠. 그 검찰 조사로 시작되는 그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지휘관들로부터 내가 계엄군, 특히 공수부대의 광주작전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검찰은 내가 광주에 직접 내려가 현지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여 년 전에 나왔던 버전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어쨌다 이거를 밝혀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내려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고 작전 지휘를 받았어야 할 지휘관들이나 나를 만나봤어야 하는데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내릴 정도로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서 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40년이 지난 오늘날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걸 조금 더 표로 살펴보죠. 당시 지휘계통입니다. 당시 지휘계통을 보시면 계엄사령관 사령관이 정점에
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전교사, 2군 사령부, 그 다음 전교사,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 그 사령관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공수부대가 이렇게 그 배속됩니다. 이게 그 작전 계통상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특전 부대를 그 관할한 특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지휘 계통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가 막 생겼는데요. 그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그 정호용 그 특전사령관의 말입니다. 특전사령관의 말이 아니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인데, 이 전 대통령이 광주 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분은 갔었으니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지휘했다는 주장을 계속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정호용 사령관이 갔어도 이미 작전 배속이 앞에 표에서 보듯이 당시 사단장이었던 정웅 사단장 밑으로 배치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어떤 작전 계통상 지휘 계통은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정호용 사령관은 왜 갔냐? 자, 작전은 그쪽에서 받지만 우리가 마치 근로자 파견하는 회사에서처럼 그러면은 소속이 이중이 되죠. 가서 일하는 업체에 근무 지시를 받죠. 그런데 그 사람의 복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 소속 회사, 이렇게 파견하는 그 회사에서 관리하죠.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부대는 작전 계통상 파견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 부대 지휘관이 군수 물자라든지 부상병의 후송이라든지 사람이 사망해서 결혼을 해야 되면 어떻게 보충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은 원 부대 사령관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군 계통을 생각해 볼 때 이상한 말이 아닌데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전 대통령이 지휘한 것으로 틀을 가져갔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JTBC 보도에 또 깔려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냉정하게 또 자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95년 발포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5월 21일 날 도청합 발포와 관련해서 95년 검찰 수사에서 상세히 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걸 자료 화면 제시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 고발인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95년도에 이미 고소 고발인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고 있었냐 하면 한번 살펴보시죠. 공수부대 발포가요, 집단 발포 형태인데 자위 목적의 우발적 사격이 아니고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공적인 분노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분노에 막 불을 지르기 위해서 별도로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의도적인 발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측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도적으로 총을 쏘아 분노를 더 일으키고 막 폭동준하는 사태를 일으켜서 그걸 진압함으로써 나라를 아주 확 휘어잡으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일련의 사태를 벌였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좀 기억이 흐릿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거칠 동안요. 자, 5월 19일 그러나 조사된 상황을 살펴보죠. 5월 21일 전에 최초 발포 상황이 5월 19일 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보죠. 자, 5월 19일 날 17시경, 오후 5시경 광주 고등학교 부근이었습니다. 어땠냐 하면 복귀하던 11공수여단 장갑차가 이 부근에서 시위대가 이 장갑차를 포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불붙은 집단을 장갑차에 이게 해치를 열고 넣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정말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막
공포를 쏘고 다시 그 위협 사격하는 과정에서 이 부상을 당한,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준 사격 아니에요. 이제 공포, 그다음 위협 사격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정조준이 아니어도 총은 위험합니다. 이게 공중으로 쏘아도 이게 아주 빠른 속력으로 올라갔다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탄에도 사람이 심지어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총은 참 위험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상이 일어났었고요. 이게 최초입니다. 5월 19일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많이 조사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5월 20일 발포 상황이 또 있는데요. 이건 또 별도예요. 광주역 일대에서 심야예요. 시위가 격렬했고 11시경인데 이때 이미 그 사상자가 생겼어요. 오후에 그 전경 4명이 경찰 4명이죠. 전경이라기보다 4분이 유명한 이야기죠. 시위대 돌진 버스에 의해서 압사당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됐겠죠. 그래서 그 대대장이 장교한테만 그 경계용 실탄을 줬었는데 이게 이 실탄을 전달하러 가던 특공 지원조가 시위대와 마주쳐서 진로가 막혀서 이때는 완전히 포위당해서 뺏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협 사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5월 20일 상황. 이걸 한마디로 전쟁터였다 막 이렇게 회고하는 분들이 많죠. 5월 21일 발포 상황. 자, 이게 이제 그 짧게만 제가 우선 보여드리면 한시경 시위대가 장갑차가 있었어요. 시위대가 장갑차로 막 돌진 공격해오고 이러면서 공수대원 1명 권영훈 상병이란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중상을 입고 그러다가 이제 첫 발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걸 좀 더 상세히 그 상세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쨌냐면 오후 1시경에 왜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부대가 물러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도지사가 이제 군 부대가 물러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갑차에 막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공수부대원을 향해 또 시위대 측 장갑차가 막 돌진을 했어요. 저지선이 무너지고 또 미처 피하지 못한 대원 1명이 사망, 1명은 중상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장갑차에 타고 있던 소대장이 당황한 나머지 그 방아쇠를 건드려서 실탄이 이때는 공중으로 발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시위대가 버스와 트럭으로 돌진해 왔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아주 막 혼비백산하고 버스 바퀴를 주로 차량을 향해 발포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자, 그 다음 오후 1시 30분경 다시 장갑차와 5톤 트럭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자 이제는 총격이 더 많아져서 장갑차를 향해 사격을 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공식적인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죠. 헬리콥터가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죠. 이게 이제 도청에 있던 여러 중요 서류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헬기로. 이걸 실어 나르느라 한 2시간여를 더 버텨 주어야 했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증파되지 않았더라면 전경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그 점거됐을 때 상황을 보면 실제로 중요한 기밀 서류 같은 것들이 거기 남아 있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공적인 임무가 수행되는 동안 또 여러 희생적인 활동을 해야 됐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검찰 그 공식적인 발표 마무리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발포가 구체적인 발포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분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결국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는 현장 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특수부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실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병사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병사들이 실탄이 없었다는 내용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시위대였던 김영남이라는 분이 1989년 청문회에서 5월 21일 상황을 증언한 것인데요. 보시면 가톨릭 센터 앞에 있다가 따라갔어요. 공수부대원들을 잡으려고 가니까 옥상까지 막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원 3, 4명은 이제 고립되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공수부대원 한 명에게 몇 사람씩 달려들어 M16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총을 빼앗았다며 환성을 질렀는데 총 한 자루를 집어든 나는, 이분의 직접 진술입니다. 계단을 통해 건물 밑으로 내려와서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총기를 분해했다. 다른 시민도 총기를 또 다른 총을 분해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총알도 없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대원들에게는 대부분 총알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오히려 시민군은 총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 올라가 총 뺏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총탄이 그럼 어디서 났냐? 그래서 유명한 한 일화가 있는데요. MBC 방송국을 지키던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부대장인가요? 제가 그분 예비군인지 정규군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정규군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중대장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예비군의 경계용 실탄에 해당되는 약 180발 정도를 챙겨요. 그리고 이분이 고립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도청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헬기를 타고 이제 철수하는데, 철수할 때 공수부대원들이 실탄도 없이 거기 지키는 게 너무나 안 되어 가지고 안 돼 보여서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그 180발 가량을 전하고 떠납니다. 이게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탄만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발표로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급에서 경계용 실탄으로 일부 갖고 있던 것을 장교 중심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응급한 상황에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표된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고, 그래서 공식 발표는 총탄의 기원을 두 종류로 설명해요. 아까 MBC 지키던 분에서 온 180발 그것도 이야기하고, 대대장급에서 나눠준 일부 요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대대장급이 나눈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남이라는 분이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5월 21일 상황, 시민이신데요, 증언한 것입니다. 1989년에 뭘 증언하냐면 시민군 쪽에서 총소리가 먼저 났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 증언에 관계된 진술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1시쯤 지났을까 카빈총을 들고 지원동 쪽 산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화순 무기고를 털어 가지고 온다면서 산수 오거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묻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의문을 제기해요.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지원동 쪽에서, 이건 도청 앞이 아닌데 총성이 울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시발로 해서 도청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위치입니다. 꼭 전쟁을 방불케 했으므로 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제각기 집으로 흩어졌다.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경이었던 분이 생생하게 1989년에 증언을 남겼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대원들은 총격이 벌어져서 벌벌 떨며 콩 볶는 듯한 총성을 듣고 있어야 했는데 3시가 지나자 승패가 결정지어진 듯해요, 벌써. 그래서 일부 공수부대는 도청 안으로 들어가 장비를 싸는 등 철수할 준비를 하느라 부산했다. 그래서 점점 좁혀오는 시민군의 총성은 M16 총성보다 더 무섭고 두려움을 주었다. 이게 총성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카빈 중심의 총성하고. 자, 그 다음에 경찰 병력은 어떻게 할까 하는 중 경찰국장이
여기도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었다. 이분 증언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명령 있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남아 있을 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건 해산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지휘 체계가 무너진 거다. 그래서 그 공수대원 철수 4시쯤에 맞춰서 기동대원들도 도청담을 넘어 도피했다. 이렇게 도망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년 자료를 보죠. 거기에 5시경이 되면 시민군 특공대 11명이 기관총을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전남도청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따라서 전남도청의 4층, 이게 계엄군 임시본부였는데 거기가 조준거리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뭐 산등성이에서 밑으로 쏘는 격이니까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원래 그 전부터 기울었지만 더더욱 뭐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도 쓰고 있는데 의문을 갖는 분들은 도대체 거기서 4층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사정거리에 속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부분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휘 계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95년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 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규 계통으로 지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날짜에 따라 좀 살펴보면요.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전남대 등에 배치된 것은 육군본부 차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92개 대학에 계엄군을 배치하는 조치의 일환이었어요. 자, 5월 18일 날 오후에 광주 시내 시위 진압과 관련된 것은 계엄사령관, 2군 사령관, 그 다음 전남지역 관할하는 전교사 사령관 31사단장 계통으로 군병력 투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구하신 분들이 그 시위 격화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심각한 줄 모르고 무장도 안 하고 방패도 없이 대학 앞에 서 있다가 대학생들로부터 과격하게 돌로 막 공격당하던 그 공수부대원, 그 다음 오후에 작전을 시위 해산용으로 쫓아버리는 쪽으로 잡지 않고 체포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상대해서 체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무리스러운 방법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유언비어와 결합해서 굉장히 격렬한 그 반대작용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태 악화의 굉장히 중요한 초동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11공수 추가 투입과 관련해서는 상황 보고를 받은 6번에서 군병력 증원 필요를 판단해서 이제 증원 결정을 했다. 자, 이때 6번의 그 고위 작전 그 참모부장 장군의 증언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31사단장 전교사령관이 책임지역을 구분해서 시위진압 투입을 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됩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95년 검찰 진술에서 광주 사태는 주로 작전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에서 직접 하지 보안사나 합수부,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관계된 거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다. 이렇게 전 대통령과 이분이 사이가 좋냐? 전혀 좋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정승화 당시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사했던 분과 오히려 가까웠던 지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재명 강진 출신의 이제 장군이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일관되게 공판 증언에서 말씀합니다. 자, 전두환 등으로부터 요청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광주 사태 기간뿐만 아니라 제가 작전참모부장으로 있는 한 작전계통이 아닌 정보계통 요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진술인데요.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 통제권이 저쪽으로 마치 파견 나가서 당시 정웅 사단장으로부터 받지만 원래 사령관인 원부대 사령관으로서는 결손 병력의 충원, 후송, 군수지원 등 업무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광주를 방문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든 자료는 방대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40년 만에 피지에 가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40년 전 들은 말 가지고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로 객관적인 자료들로 형성되어 있는 발표들을 모두 부인하고 뒤집어 엎고 자꾸 딴 말을 하는 그런 보도 행태, 정말 국민적으로 이젠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넘어서 갈 때 진정으로 선진화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맑은 정말 정신의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길게 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